자, 요번에 이제 말한 거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조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여기에서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맹자의 정정제에 의하면 900亩의 땅을 우물정자 형태로 구등분하여 8개의 가구를 각기 100亩씩 대여하고 중앙의 100亩를 공전으로 공동으로 경작하고 여기에 수확한 것을 조세에 납부하는 것을 대했다. 그러나 서주시대의 읍의 토지는 은민이 작업을 위한 경제, 사정과 공납분을 공동 경제하는 경지 공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전에서 생산된 수확을 조세로 납부하는 것을 조법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조법이 그 정전법과 이제 유사한 측면도 있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법과 정전법을 구분을 이제 따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나라 때 실시한 제도는 정전제가 아니라 이 조법이에요. 조법. 대체로 이제 서류시대 토지 소유 형태나 내부의 구조와 농민들의 어떤 그 생산 활동에 대한 것은 시경이 주요 자료가 되고 있다. 자, 이해하면 서주시대 때 농민은 시족 공동체 생활하면서 시족장의 지휘 감독 안에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토지의 시족장을 통해서 점토에 대한 공납과 노역이라는 의무를 집단적으로 수행하였다. 근데 이제 서주시대 후기에 들어가면 읍내부의 사회구조가 달라지고 있는데 즉, 그 서주기 동기 명문에 의하면 일부 읍이 종래 단일 영주 지배 체제에서 복수 내지 다수 영주 지배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서주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왜냐 읍의 토지 소유 형태가 단일 영주 체제에서 복수 또는 다수 영주 지배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 점유가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인데 종래 이제 당일 지배 체제, 단일 영주 지배 체제에서는 공동체 단위로 공남의 의무를 지고 있던 읍내부도 변질되어 영민, 유전민, 무전민으로 유전민 사이에서도 토지 점유에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 점유가 불균형하다는 거지 소유가 지금 불가능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소유권 없고 토지 점유, 경작권 간의 그 분배가 좀 이렇게 이제 그 분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군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의 중에 나와 있는 신흥 지주계층의 등장, 이 말은 아마 이걸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토지 점유의 불균형 형상을 마치 이제 소유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흥 토지 지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점유권 관련된 내용이야. 예. 요거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3페이지 서주의 새망을 좀 볼게요. 자, 서주의 지배체제는 시족제에 기반하여 정치적 봉건제도와 사회적 종급 질서를 위해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서주 시대 때 중기 이후 내의 어떤 모순에 의해서 서주는 쇠퇴하게 되었다. 자, 대내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봉건체제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9대 2항 때부터 지방의 제후들이 중앙시에 대한 조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공별을 했다. 공별을 서로 싸우고 이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나 중앙시로서 이미 이들 제지할 힘도 없었고 제후들이 궁중에 조회에 나왔을 때 중앙은 종전처럼 앉아서 제후를 맞이하지 못하고 왕제를 내려서 내려가서 제후를 맞이할 정도였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 간의 분쟁이 이제 격화되었죠. 소왕의 남방 정번이라든지 목항 때의 서방 정번은 서북방 남방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대의원정이었고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서북방의 윤적의 침략은 위수 중화주에 있었던 위수 중화주의 행위 계속되면서 전국이 장기간에 거쳐 그 전량에 빠지게 됐다. 내일 문제 다음은 여왕 때 등장했죠. 여왕 때. 자, 여왕은 포악한 그 정치와 남방의 초나라에 대한 빈번 원정이 국력이 고갈되자 여왕의 포악한 정치와 남방의 초나라에 대한 빈번한 원정과 국력이 고갈되자 농민을 착취하고 영주가 점유했던 산림 천택의 이권을 빼앗아 왕실소유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귀족과 소용주까지 왕실의 방담을 받게 되고 수도 공격에 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반란의 여왕은 상소송을 도망갔고 조정은 국왕이 없는 그런 제후의 공동 관리에 넘어가는데 이게 공화정이라고 해요. 예. 이 공화정은 공백화라고 해서 공백화가 그 왕 대신에 통치했다 해서 그 백자를 빼고 공하라고 하기도 하고 왕이 없는 시대 해갖고 공하라고 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학 행정은 거의 왕이 없는 시대 13년 동안 계속됐고요. 이 공백화 그 공화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역사상 그 절대 기년을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계산할 때 동화 1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연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전후로 해갖고 연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절대 연도를 제시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공화 원년이 BC 841년이거든요. 이 BC 84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의 연대를 계산하는데 그 기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역사상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해가 그 공화 시대였다. 공화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그 리프잇이란 말 있죠. 공화정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 애들이 그걸 번역할 때 자기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요때 나왔거든. 이 공화정이. 요때 이걸 계기로 해갖고 리프잇이라는 공화 그 영어를 이 공화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그 말을 왕이 없고 여러 명이 통치한다 의미로서 공화정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왕은 이 피난지에 죽자 그 제후드는 그 아들을 선왕이죠. 이 선왕을 옹립을 했는데 그래서 선왕은 이제 제47년간 안으로 정치를 봐줬고 받고 이적을 물리쳐 국력을 증식시켰다. 자, 하여튼 그러나 이제 성황 때도 빈번한 대원적으로 영주는 극도로 피폐해지고 많은 소영주와 하급 귀족들도 대영주의 착취를 받아 지배계층의 어떤 갈등이 지배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 성황의 뒤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유왕이 즉위하죠. 2년 만에 강중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유왕의 실정이 거듭됐고 신우와 태자 위구를 패한 후 예적인 포사를 왕으로 삼아서 그의 아들 백복을 태자 삼았다. 자, 이에 이제 대한 신우의 불만 후 771년 BC 770년 정나 연합회에서 북방의 이민족 권흉을 끌어들여 호경을 공격했고 유왕을 살해했다. 자, 이에 이제 제후는 그 당시 의구를 독립하고 이걸 평왕이라고 한다. 그래 있죠. 여기에는 예점인 포사가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유황이 다른 이민족을 이제 공격할 때 잡아온 여자인데 평소에 웃지를 않은 거야. 당연히 웃을 수 없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시녀들끼리 그 비단 찍는 걸 보고 그걸 나오고 이제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황이 너무 신나서 그 비단을 매번 찍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또 어느 날은 봉화대 있죠. 봉화대를 잠못 오는데 그걸 보고 제후들이 이제 보고 그 제후들이 달려오는 걸 보고 포사가 또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황이 신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봉화대를 올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후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예, 군대에 있고 안 오게 되죠. 그래서 견윤종이 쳐들어오니까 아무리 이제 뭐냐면 그 봉화를 올려도 안 오니까 유황은 권윤주의 공격을 받고 이제 죽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포사처럼 이제 뭐냐면 그 미모가 여자의 미모가 나라를 망친다 이래갖고 건국지색이다 막 여기도 나왔죠. 예. 근데 뭐 나라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이미 주나라 말기 때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미 주나라가 서주시대 때 이제 주나라가 쇠퇴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폭발돼 나와서 그걸 망했겠죠. 예. 자, 하여튼 자 평안도 견영의 공격을 평정하지 못하고 수도호경이 파괴되고 나그 오늘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서주는 멸망하고 동주의 시대 되고 이 동주 시대를 보통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네. 한이 중에서
앞에 이제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신동기에서 읽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동기에서 아까쯤에 이제 했던 것처럼 공화 시대 때 의미는 여왕이 망명한 해가 그 BC 841년인데 공화 원년이 나오고 이 해는 중국 역사 연대가 분명히 최초의 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화의 의미는 공백타가 전자 업무를 대신했던 경우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때부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춘추 전국시대에서 이제 춘추와 전국을 어떻게 나누냐, 이걸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이제 서주가 있었다고 했죠. 네, 서주가 있고 이제 평왕이 동천을 했단 말이야. 네, 낙양으로. 자, 그 평왕이 동청한 해가 몇 년이냐면 770년이에요. BC 770년. 그리고 나서 몇 년까지? BC 200, 그, 400, 잠깐만, 몇 년이야? 400, 그, 3년까지. BC 403년까지가 춘추라고요. 춘추시대. 그리고 BC 403년에서 BC 221년까지. 이걸 전국시대라고 하죠. BC가 아니라 AD로 넘어가죠. 그래서 춘추 전국이라는 분열 시대를 맞게 되는데 춘추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노나라 그 연대기 있죠. 그 공자 편찬 춘추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전국이라는 말은 이제 그 전국시대 종행가가 있어요. 이 종행가는 외교 담당하는 계열백과 사상가들인데 거기 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이가 쓴 전국책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전국책. 그리고 이제 춘추와 전국을 구분하는 그 기점 403년은 그 중앙에 이제 그 진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가 사만에 의해서 한, 위, 조로 분열되고 이걸 주왕이 인정한 해가 BC 403년이에요. 그래서 이 한의조가 원래는 진나라 왕 진공의 그 경대부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진공을 패하고 육한이라고 6명의 경대부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라먹고 해서 한이주 나눠지죠. 그래서 하극상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BC 403년을 전국 시대의 어떤 출발점으로 물론 학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긴 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춘추 시대 때는 춘추 오패라고 해서 이들의 해맹적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전국 친홍이라고 해갖고 7개 이제 강대국이 이제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리하여 서주의 청업부터 BC 770년 평왕이 천도할 때까지 서주라고 하며 그 후에 진이 전국을 통일할 때까지 동주라고 한다. 그리고 동주 시대는 다시 둘로 나누어 전반기 때는 춘추, 후반기 때는 그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 춘추와 전국이라는 그 이름은 모두 이 시대의 대상으로 한 역사서에서 그 명칭을 따왔는데 춘추는 공자가 편찬했다는 논하 연대기고 전국책은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군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던 유세지사, 오늘날 외교관 정도 돼요. 담론을 모아놓은 서적인데 장의가 편찬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뭐 이것도 뭐 확실치 않지만 대표적인 장의가 이제 편찬했다고 보고 있고요. 춘추는 BC 722년에서 BC 482년까지 기록밖에 없지만 일반적 춘추 시대보다 그보다 약 반세기 정도 소급하여 주의 동춘부터 보고 있다. 그래서 전국시대 계시는
한위조 진을 3분동해서 BC 453년 주왕시 그걸 인정한 BC 403년을 잡는데 보통 BC 403년을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시대를 이제 보죠. 먼저 자 춘추 시대 때는 이제 권유의 칭으로부터 이제 춘추가 시작되는데 춘추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고 나서 읽어볼게요. 일단은 주왕시 부각이 됐어요. 아니, 주왕시 세태했죠. 그래서 있다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때는 이제 그 주 부근에 있는 정나라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다가 이게 이제 그 점점 어 5패로 이제 옮겨가죠. 5패. 그래서 보통 춘추 5패라고 하죠. 그래서 뭐 5패에 대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나라 항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안, 오왕의 함령, 그다음에 월의 부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진나라 목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제나라 항공하고 진나라 문공은 항해 유역,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제 존중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내걸 때 그 뭘 내걸냐면 그 종황양의를 내걸어요.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초나라 장왕부터 이든 그 오나라나 월나라는 좀 다르죠. 얘네들 문화적 특징이 얘네들은 황하 유역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예전에는 오랑캐로 취급받았던 양쯔강 유역에 등장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뭐 주왕씨는 뭐 존중할 마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왕을 지칭하자 장왕으로. 예. 그러면 양쯔강 유역의 사람들이 왜 등장했냐? 이것이 왜 패권 국가로 등장했냐면 이 당시에 철기 문화 있죠. 철기 문화가 이 양쯔강 유역이 중원보다 더 발달됐어. 그래갖고 청동기는 중원이 발달됐지만 철기 문화는 철기 초반 때 문화는 이 양쯔강 쪽이 더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 초나라니 오나라니 월나라니 그런 나라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국제 질서가 무슨 국제 질서냐면 해맹적 국제 질서가 있어요. 자, 해맹적 국제시설은 하늘의 맹세를 하면서 서로가 단합을 깨하는 거죠. 이런 이제 해맹적 국제질서를 냈다. 맹을 통해서 종황양이나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소국을 복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어, 특징들을 이제 춘추시대 특징들을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 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주왕시 세트했다는 거, 춘추 우패가 등장했고, 해명적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됐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춘추 시대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나라는 정나라죠. 나급 부근에 위치했던 정은 주왕시가 가장 가까운 관계였지만 점차 주왕시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왕을 하살로 마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주왕시는 이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건의는 극도 실주되었고요. 자, 춘추 중기부터 방대한 영토와 인구 및 강대한 무력을 지닌 강국들이 등장을 해 세밀해진 동주 왕조 대신에 왕실 대신에 국제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이들 폐제라고 하고 춘추 오패가 유명하죠. 자, 춘추 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제나항공, 진나문공, 초나장하, 오나함락 또는 부차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원나 부초도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나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자강 유역에 위치한 남방의 대국 초가 강국 대두되었다. 자, 남방의 초나라 위협에 대항해 중원의 제후들이 규합하여 대항하고 제나라죠. 제나라 항공대죠. 그래서 BC 7세기의 경우에는 시행된 제후들의 모임을 해밍이라고 하는데 해밍의 제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 그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일단 소나 뭐 양을 잡아갖고 삽별 의식을 한 다음에 맹을 통해서 종황양이나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거야. 우리가 보통 맹세라고 하잖아. 그 말을. 맹세란 말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형성된 그 국제 질서를 해맹적 국제 질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맹의 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 이들이 참가한 나라는 동방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있고 BC 658년 초가 마침내 중원의 강국이었던 정에 침입해 춘추시대 남북 대립의 장을 열었다. 자, 제나라 항공은 이에 대응해서 제후를 소집해 초를 물리친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BC 651년에 구국에서 해맹의 첫 번째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자가 됐던 사람이 진나 문공이야. 예. 이때 진나라는 우리가 이제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서쪽에 이제 치우친 진이 아니라 중원에 있었던 진이에요. 되게 한 위주로 이게 분열됐던 진이죠. 예. 그래서 그는 제후를 이끌고 다시 북쪽으로 진격해 온 초의 승리에 거두어 돌아온 길에 천투에서 제후를 이끌고 패맹했다. 그래서 진문공이 죽은 후에 다시 초가 패제가 됐다. 초는 위치가 여기죠. 양쯔강 유역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은 그 양쯔강 유역까지는 이제 그 중화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죠. 근데 춘추 시대부터는 이 양쯔강 유역까지 중화의 범위에 높여져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원래 이민족 출신이었지만 일단은 패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는 중원의 제국과 달리 본래 중앙시의 영향이 밖에 있었 데다가 이민족인 출신 국가였다. 이것을 보아 초는 중원과 다른 계통의 문화적 영향을 지녔으며 아마 신석기 시대 양자강 유역의 문화 계통이 것이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보면 양자강 유역의 문화가 항하 유역의 문화하고 좀 다르죠. 계통이. 그리고 오히려 항하 유역보다 훨씬 더 발달됐죠.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초의 장항은 중원 제후들의 연합군을 싸워 승리했으나 이전의 패배와 달리 제후를 모아 해맹을 한다든가 중앙시를 받드는 종황량이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가 패제가 됐으므로 초나라 견제 세력은 양쯔강 유역의 국가들이 초나라의 견제 세력이었던 양쯔강 유역의 국가들이 강해졌는데 자 이로써 남북 항쟁이란 춘추 시대의 세력 판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남쪽의 그 양쯔강 세력과 북쪽의 그 중앙시를 받드는 종황량을 받드는 그런 세력과 대립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구도가 바뀌어서 남쪽에 있는 세력 간의 또 대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오와 월이에요. 오와 월은 그 위치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절강선강이나 뭐 이런 데 지역이 있는 거죠. 양쪽은 하류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에 그때는 이제 좀 외진 곳이었어요. 문화적으로. 근데 이제 초나 오나 월 같은 나라들이 등장했던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제 무기 가공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나라는 BC 6세기경 무적의 수몽 때부터 강력해져 진과 연합해 초를 공격했다. 이에 합력 때는 초의 수도였던 영을 함락시키고 초의 이때의 수도 옮기는 위기를 당했다. 그러나 오나라가 역시 오의 남방에는 월나라에게 도전을 받고요. 자, 월의 대두에서 오 때문에 월의 대두에는 그 오 때문에 곤욕을 치러 초의 적극적인 후원을 장악했고 이로써 오와 월의 사투가 지속됐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제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이라고 한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탄생됐죠. 자, 오왕 부차는 월나라에 승리한 후 중원을 진출해 맹주의 지위를 다투었지만 결국에 원왕 부천의 공격을 받고 원나라는 멸망했다. 부천도 중원의 공격에 패자가 되었지만 이후 초가 다시 양자강 유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후 양자강 유역의 초와 중원의 중심 진 사이에 각국의 기본으로 가축을 기본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고 여기에서 상등의 제와 서독의 또 진이 또 강국에 부각됐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남북 대립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제 초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죠. 이 구도가 바뀌어서 이제 남쪽끼리 이제 써서 5, 월, 초 했지만 이제 결국 초가 이제 장악했지만 곧바로 이제 진이 부각해서 남북 대립이 다시 이제 어, 지속이 되고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했다는 거야? 예, 서쪽의 진시황 때 진 있죠? 요 진나라와 그다음에 그 제나라가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그 후에는 이제 전국시대까지 쭉 계속되겠지만 진체조 초, 이 삼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싸우게 돼요. 예, 여기. 자, 뭐 이건 뒤에 이제 조국시대 얘기니까 좀 뒤에 얘기하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렇듯 대략 600년경에 전후한 각국 간의 이런 경방전이 치러졌고 그걸 약소국력이 대거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중앙시의 권위와 통제를 상실하면서 패자의 중심의 해명적 질서가 그걸 대신했고 적어도 그 안에 약속을 구역을 받긴 했지만 국가로서 명령을 유지했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국가를 계속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이런 관념이죠. 조상신이 그 나라 조상신이 만약에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경우에는 복수로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술적 세계가 좀 빠졌어요. 근데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서 그 주술적 세계관이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예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 그래서 자신의 선으로 삼게 되죠. 멸국시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주나라 이제 춘추 중기 때부터 좀 등장했는데, 그래서 춘추 중기를 전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여기 진지는 이제 중앙에 있는 진이고 진시황이 진이죠. 자, 진지 초 등 강대국들이 종래 해명적 굴지 질서에서 탈피해서 소국을 멸망시키고 현이라는 걸 두기 시작해요. 현. 그래서 이렇게 지방행정단을 설치해 직접 지배한 새로운 지배 방식이 등장했다. 자, 멸국 시험 방식이 춘추 중기 때부터 등장을 해서 종전에 이제 춘추 초기 때 방식하고 좀 다르죠. 자, 이것이 전국시대 때 이제 일반화돼요. 현 위에다가 또 국이를 두죠. 국을. 네, 군을. 그래서 둘이 합쳐 군현제도가 하는데 자, 또한 춘추 중기 이후에 각국의 기존의 권력 구조가 재편돼서 제후의 가문, 공신이 몰락하고요. 그 대신에 유력한 경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경가들 하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 권력을 창탈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중앙시의 권위가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의 권위가 몰락하고 일부 군주권을 강한 시도했지만 국인들 강력한 반발을 부닥쳤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유역 세경가들이 전쟁 격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난국을 타개하고 이들 계기로 해서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공신을 누르고 권력의 정면으로 나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건 뒤에 이제 제가 동계할 때 좀 더 읽어보겠지만 그 당시 공은 그 융사 공동체 수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융사 공동체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음나라 이후부터의 음락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사와 군사를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시족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 모아갖고 매적을 방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실속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시족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 시족식 관념이 약해지면서 권위가 떨어져.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제 그 공이 시족신을 지켜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는 그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식이 좀 합리화되면서 현재 시족신에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의 권위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군사적인 측면이 올 때 그 공은 총사령관 역할이지 실제 야정군들은 그 실제 병력동은 누가 있냐면 경계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권은 실제 군사권은 이 경계부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지 않아. 군대만 소집되고 나가서 싸우는 역할밖에 안 돼. 대표하는 역할밖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대부들이 이제 실제 군사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군사권을. 그리고 또 경대부는 경제권을 또 가지게 되는데 이 경제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지게 되냐면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 산림수택이 있어요. 산림수택은 뭐냐면 산림과 수택은 이제 물, 그러니까 호수와 택지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마을에 그 제사를 지을 때 제사 용품들 뭐냐면 되기 위해서 이 산림수택을 공유지에 있고 이제 그 제사용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산림수택을 원래 공공 그 지역인데 경대부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가산화돼. 그래서 여기에 생산된 뭐 소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 목재라든지 등등을 팔아요. 판매해서 돈을 이제 뭐냐면 벌죠. 그리고 이 돈을 받다고 해서 자신의 군사권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뭐냐면 그 수욕을 부릴 수 있는 관료들도 이제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계층들에게 시혜를 내죠. 그러니까 공익 왕권을 강화하면 사기층들이 반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제부는 어, 권한을 강화해도 사기층이 가만히 있었던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뿌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부와 사기층들이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 있고 이 경제부들이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야. 공을 치죠. 공을 치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왕이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공실 집안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경대부 집안, 시시대에서 나왔던 거야. 문제는 이 경대부들이 성장하면서 경대부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 얘네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 우두머리 대빵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은 한 명이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이제 싸우다 몰락을 해요. 사계층이나 심지어 노비도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 경대부도 소수의 사람만 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몰락을 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계층이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사계층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사계층이 이제 그 이때 제국도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참모 역할을 한다든가 뭐 제자백과사상이 된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예. 이 과정들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새로이 등장한 유력 세경가들, 그러니까 예전에 경대부 계층을 얘기하죠. 자, 이들은 전쟁의 격화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 난고를 타개하고 그걸 계기로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공신을 누르고 권력의 전면으로 나섰다. 자, 이들을 위해 자신의 통치 지역을 증대시킨 한편 토지제도와 세역제도, 번역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세력을 강화시켰다. 자, 이 제도는 개혁 방향은 되게 군역의 부담이 없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군역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농민들은 병참 역할만 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칼 들고 싸우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군인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춘추 시대보다 전국 시대가 싸움 전쟁 규모가 더 커져요. 예.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군역이나 군부를 부담 비우거나 또 수확물 효율적으로 수치함으로써 군사 경제적 어떤 기반을 확대시킨 것이다. 자, 농민을 병사가 형성함으로써 이들 사병화에 강력한 무력 기반을 갖게 되었고, 자, 나가 이들을 군대 편입시키면서 지휘권을 획득했다. 자, 이런 농민에 대한 징병 확대는 상가 준하나 읍제국가에서는 전사의 역할을 독점했던 사기층의 위주의 국인들의 특권을 위태롭게했고 정통의 상하극에 무너뜨린 계기를 마련했다. 자, 세균가는 국인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걸 무마하기 위해 돈을 뿌렸죠. 경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혜를 베풀었고 핵심적인 가부장적 무력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로써 이제 사기층은 국인과 세균과 사이에 혈연 관계가 아닌 은혜와 그 충성이라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관계 임역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공이나 경대부나 사나 예전에 뭐 시종신을 뭐 제사를 지냈고 예전부터 뭐 종법제도에서 우대를 해주니까 이제 우대를 해준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경대부가 돈을 주고 이들 관료나 전문 그 무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주니까 얘네들도 입장할 때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충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종법이라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매기도 한 인격 관계가 완성돼. 이걸 인격 관계라고 해요.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인격관계는 기존의 현원적 종법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인격적 유대관계를 이끄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인격관계를 통해서 가부장적 군주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전에 이제 공을 융사공동체적 어떤 군주관이 아니라 이제 인격관계를 통해서 가부장적 군주관을 통해 형성됐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 예전에 단순히 시주신을 모시고 장남이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 관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전국시대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한편 세경과의 세력 확대 과정에서 그 유럽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들에 의한 권력 충돌이 일어났고, 자, 진과 초 같은 국가에서는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세경과의 성장이 군주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어서 춘추 전국시대 때는 다른 나라도 세경가들이 왕이 되는데 단일한 혈통을 유지됐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예. 그러나 이는 매우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세경가들이 국권을 분할하거나 찬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경가끼리도 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야 또 도태를 하죠. 이 도태. 그래서 일부 세경가들만 이제 공이 되고 나머지 다 도태해서 신분적 하락 현상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춘추 중후기에서 가도를 거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전국시대의 특징을 좀 볼게요. 전국시대는 성립 계기가 진나라가 한 위주로 삼국이 분열돼서 준하 왕실이 뭐냐면 분열될 때부터 이제 전국시대로 가죠.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하극상의 풍조가 있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약육강식.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춘추 중기 때부터 등장했던 멀국치연이 일반화되죠. 그다음에 전국 친원이 이제 실시하죠. 전국 친원이 등장하죠. 자, 전국 친원은 뭐냐? 전국 친원은 지도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정치는 초나라, 그다음 진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하나가? 네. 조나라가 있죠. 조나라 여기는 없는데 조가 있어.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여기죠. 이 전국 칠흥인데 그 중에 이제 힘이 제일 강했던 나라가 진나라하고 이 조나라예요. 예. 그다음에 좀 약간 더 제나라고. 그래서 힘이 점점 진나라가 강해지니까 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게 되죠. 하여튼 전국 친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유 초기 때 1800개 제국주 도시들이 시간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그 전국 7개로 재패됐죠. 물론 중간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소국도 있긴 있지만 이런 7개 국가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영역 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정과 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연에 의한 지배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융사 공동체 수장에서 군주관이 바뀌죠. 가부장, 임역관계를 바탕한 가부장적 군주관이 등장했다는 거.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 하국상군조, 야국강시, 월국치연, 전국지능, 영역국가, 융사공동체 수장에서 가부장적 군주. 근데 주의할 것은 뭐 천주시대, 춘추시대 때만 해서 전국시대 때 넘어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춘추 중위 때부터 조금씩 등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국시대 들어와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좀 읽어볼게요. 자, 진나는 6명의 경이 투쟁했다. 이걸 육한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3명은 도중에 탈락하고 한이조 등 유력한 그 세경가들이 나라를 분할해 새로운 국가를 성립하였다. 자, 쟤는 전시가 왕의 활동을 바뀌었고 전시로 그 극시한 세부 그 세습귀족 간의 투쟁으로 인해 춘추 시대에 유효했던 세습귀족은 일부 찬탈을 제하고 모두 몰락했다. 그러니까 경대부조차도 자기끼리 싸우면 몰락을 한 거야. 일부 경대부만 이제 공이나 왕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도태된 거야. 자, 가령 이제 전국시대 각국의 재상직을 맡은 인물 중 춘추시대 때는 경대부 출신이 없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그래서 세습귀족이 되고 몰락을 계기로 이 사회적 공백을 누가 채우냐 사기층이 세웠어요. 예. 그래서 전국시대 때 사인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 사인이 정치와 각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 그럼 사계층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이제 사라는 계층은 종국제도에서 경대부 밑에 있었던 계층이야. 지배계층이 말단을 차지했던 계층이고 경대부부터 체험을 받아 경제적 생활을 영위했고요. 되게 비읍이죠. 비읍. 유사시에 군대 중액을 이뤘다. 춘추시대에서 이후 전국시대에 거쳐서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주도적으로 형성됐는데 춘추시대 때는 주로 이제 현안적 의미의 사가 있었죠. 근데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물론 꼭 이게 딱 춘추 전국 넘어가긴 좋은데 춘추 중후기부터 조금씩 바뀌면서 현안보다는 능력 위주야.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상하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죠. 공자는 원래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쪽은 이제 송나라 그쪽에 가문이라고 귀족 가문 알려졌지만 어머니 쪽은 그 무당 쪽 무당 있죠. 무당 쪽이야.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분이 비천해요 좀. 그 비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로서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문적 능력 때문에. 자, 그래서 사회 의미가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춘추 중기로 이제 분수령으로 시족지 질서가 붕괴되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춘추 중기로 중기의 전후에 강대국이 약속을 멸망시키고 천을치에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 방식으로 전환됐고 천은 원래 변경을 방해하는 군사 거점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내지보다 확실한 지배가 요구되었다. 본래 헌은 의미가 걸려있는 뜻으로 중앙의 직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의 추론은 분권적인 봉건체제에서 전국 이후 확립된 군주의 직접적인 군현제에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현의 의미는 뭐 의미가 있는데 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많아. 여기는 뭐 변경을 방해한 군사 거점이라고 했는데 동계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놓고 뒤에 좀 읽어보겠지만 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이 변경 지역에 좀 설치되고 현은 예전에 음락 지역에 설치됐는데 나중에 이제 본강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백지대 있죠? 거기가 개척되면서 군이 점점 더 커져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군이 현을 포괄하는 상위 행정기구가 됐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군과 현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어떤 그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은 학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이거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춘추 중기 때부터 현이 출현됐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군주가 직접 지배하는 재민지배체제 형식 군현제 선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춘추 전국시대 사회경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변화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철제 농기구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의 보급 시점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데 중국학계에서는 널리 보급된 걸 춘추 시대로 보고 있어요. 또 왜 안 나와? 아유. 근데 일본 학계 경도학파나 동종학파에서는 전국 시대로 보고 있죠. 근데 되게 유물 유적들 나온 거 보면 전국 시대가 맞는 것 같아. 얘는 좀 어, 높게 잡았고 좀 상한 연도를. 예. 그래서 실제 농기구는 여러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자, 어떤 식의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켰냐면, 자, 일단 이제 철제 농기구의 보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어떤 거냐면, 자, 이 철제 농기구와 그다음에 경작 기술의 발달, 뭐 치수 관계 사업 발달 등등 해갖고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게 돼. 그래서 종전에 이런 공동 경작을 통한 식족제 기반으로 했던 농업 공동체가 붕괴되죠. 이만은 음락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음락 공동체가.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니다는 그, 그 마을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제 개별 경작이 가능해요. 개별 경작이 가능했던 것이 철제 농기가 보급되면서 그 우경과 신경이 가능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런 이제 니를 뭐냐면 니에 속해 있는 음남 그 민들을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재민 지배 체제가 강화되죠.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 직접 지배해서 범법이 이제 행해져요.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되면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력도 많겠죠. 생산물도. 그리고 잉여 인구들도 많이 생기겠죠. 자, 잉여 생산물과 잉여 인구들은 어디로 집중될까요? 도시로 집중되죠.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상공이 발달돼요. 그리고 도시가 발달되고 상공이 발달되면 화폐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청동화폐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와 연결시켜주는 원거리 무역도 발달되죠. 자,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니까 당연히 하나의 이제 제국, 하나의 국가 통일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바램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등등 해갖고 이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여러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철제 농기구의 변화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긴 빠져 있지만 어, 토지의 소유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별 경제가 가능하면서 이거 좀 안 돼요. 토지 소유권이 확산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네요. 자, 농업 생산을 발전했다. 잉여 생산을 축적이 되고 잉여 생산 교육 등의 상업이 발달되고 제염이나 철공업, 방지국 같은 수공업 등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교육의 수도에서 화폐가 유통되고 지역과 교육을 통해서 교통이 발달되면서 상업 유지 도시들이 형성돼. 그래서 시장의 상권이 형성되고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영합국가가 발전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물 좀 먹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적 질서가 파괴된 후 또 하나의 원인은 철제 농nghiệp 보급에 따른 급격한 생산에 들 수 있다. BC 7세기, 6세기경 최초의 발전했던 철기 출현 후
철제 동기가 오경이 보급되면서 이전에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땅이 깊이가리가 가라 엎어서 생산력 증대 시 신경과 농경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한 단위 면적 단 생산이 급격히 상승했다. 자, 이와 함께 노동 생산이 제고되어 강대형 항구지와 들이 개간되면서 예전에 이제 그 항구지들이 많았죠. 예, 음락과 음락 사이에 그런 것들이 개간이 되기 시작해요. 공동체 토지 소유 제한이 맞지 않는 개인의 농경지가 출현됐다. 자,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출현됐고 생산력 개발 경쟁하면서 토지 소유권이 가능하면서 이제 개인 농경지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와 함께 토지 소유의 불균형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낮은 생산 수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했던 공동 경작이 사라지고 5인 가족의 어떤 개별 경작 단위가 등장하죠. 소농 경작 단위가 다만 철제 농기구가 대개 국가 수준에 장악되고 있어서 전국 주무기에 가서야 본격적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국 국가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동계 내용을 좀 읽어보고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동계 이제 춘추시대 역사의 성격과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계 106페이지 펴보세요. 106페이지. 춘추 전국시대 역사의 성격 이렇게 볼게요. 자, 종래 춘추 전국시대는 공제 춘추에 의거하여 유교적 역사관에 의해서 이 시대를 부정적 평가했다. 정치적으로 이 시대가 어지러운 난세임에 틀렸으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고대 사회의 재편성하고 진안의 통일제국을 형성하는 데 거대한 변혁 격동기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전한 시대였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발전된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국가들 다른 후대 왕조들도 왕조 형성에 큰 기틀을 이었다. 통일제국 형성에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따라서 이 시대의 성격은 결국 유가적인 역사관의 부정적 시각보다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 문화적 커다란 발전이 이룩한 시대로 파악돼야 된다. 자, 그래도 이제 정치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첫 번째 정치면 특징을 볼게요. 어, 그래서 정치적인 특징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일단 음락 국가에서 영토 국가, 영역 국가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정가 선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면의 지배로 일정 국경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됐고 그다음에 분연제가 등장했다는 거. 그다음에 단료제도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공시의 세태와 세족의 등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정치면에서 춘추 시대는 아직도 주대 봉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중앙시 세테스나 낙양을 중심으로 한 동주 체제에서는 지방의 제후들이 중앙량에 즉 중앙시를 받들고 오남캐를 물리치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패권을 다퉜다. 그러나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자, 그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봉건제도 붕괴되고 중앙시는 낙양 근처만 차지하는 조그만 소호 전락됐고요. 주나라가 소호 축소됨에 따라서 지방의 제국 가운데 강력한 실력을 가진 경대부들이 제국의 지위를 찬탈하는 하극상이 발생되고 제국들도 강국이 약속을 병합한 이른바 야국 방식의 살벌한 세태가 되었다. 자, 이때 신은 강국이 새롭게 정부한 용도를 봉건제 대신에
중앙집권적 분연제를 실시했다. 자, 이에 따라 군주의 권력은 크게 강화된 반면에 귀족 세력은 약화되면서 주대 봉건지선 가부장적 군신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춘추 시대 이후 종래 읍제 국가가 구조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의 영역 또는 영토 국가가 발전되는 따라서 이에 따라 전국 시대 때 봉건 체제가 국가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가 번창해 나갔다. 자, 두 번째 사회적 변화 볼게요. 자, 사회적 변화의 이제 특징을 이제 좀 보면 잠깐만요. 네, 저도 찾아야겠고. 네. 자, 사회적 변화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사회 계층이 등장하죠. 춘추 전국시대 변화 과정에 사계층이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실력주의가 항상이 되면서 사계층이 부각되고 산업공산 계층이 확립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와 농이 있었는데 공과 상은 이제 거의 이제 뭐냐 계층화 부를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존재였죠. 게다가 그 상업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공인과 상인도 하나의 이제 계층으로 확립이 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사회적으로는 주된 이제 그 시국사회 공동체가 춘추 중기부터 붕괴되면서 전국시대 들어서 가문보다 개인의 실력을 우선시한 실력주의 시대가 등장했다. 자, 이래야 지식계층 하락이 돋보이고 평민계층의 지위 상승을 이루어지면서 이래 포위장세, 평민이 장군의 평민 출신으로 장군 재상이 수출되었다. 특히 귀족사회 몰락으로 춘추 시대 때의 어떤 그 귀족이 소유했던 토지가 전국시대 때 평민에게 넘어가 부세도 춘추시대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으나 전국시대 때는 국왕에 돌아오게 됐다. 그다음 또한 이제 민족적인 측면을 볼 때 세 번째죠. 그래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 민족적으로 춘추 전국시대는 아직 중국 민족을 상징하는 통일된 한족 범위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은나라가 이제 있는데 그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바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춘추 5대 5패 중에서 중원에 위치한 제나라, 진나라, 송나라 중원의 문화민족으로서 하를 자칭하고 병방의 진이나 초, 연, 월 등을 오랑캐 야만시 있다. 근데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오랑캐의 윤적은 모두 제하국에 통일되어 민족의 구성이 하로 다이나됐다. 그래서 양쯔강 유역까지도 이제 중화의 범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병방의 초, 진, 연, 월 등 점차적 중원의 중화 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면서 한족의 문화적 통일이 추진되어 중국 민족을 발전해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자백과사상 등장이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제자백과사상 등장. 예. 근데 이 제자백과 발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춘추시대 국외 구조와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예. 춘추시대 때는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서류시대 때 어떤 예, 그 음락 구조와 신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가 그 춘추 이제 중후기 때 넘어가면 이것이 붕괴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 좀 얘기를 볼 텐데, 자 이거 국외 영역 범위 같은 걸 보면 이거 한번 이거는 예전에 지도 관련돼 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D장 넘어가서 108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전 시간에 설명을 좀 했죠. 예. 요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잠깐만요.
요걸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중국 고대 은대에서는 서주 그리고 춘추 시대의 중국 사회 구성한 기본 단위는 읍 또는 성읍으로 불리는 측량 형태였다. 자, 이런 측량은 간단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측량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형태로 하는 대측량과 그다음에 제후와 왕도에 이르는 까지 다양했다. 그래서 이제 인민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 읍이라고 하는 측량이었다. 예, 측량 형태였고요. 자, 춘추 시대의 국은 이런 읍이 그 사회 경제적 발전 후 그 내부가 큰 대침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읍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읍 중에서도 제일 큰 읍을 이제 국이라고 했어. 여기에 공이 뭐냐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국은 이 구성을 보면 여기 외성하고 내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외성과 내성의 중간 지역을 항이라고 했어요. 이 중간을 왜안 됐죠? 네. 자, 국은 내성과 외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성 밖에 강대한 들판이 있고 들판 가운데 비라고 하는 무수한 소읍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소읍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소읍들이. 예. 그리고 이 소읍 중간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을 보통 이제 그 공백지대, 급지라고 하고 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도는 여기 국가 야로 구성돼서 아니 말 잘못했네요. 예. 그 공백지대가 있고 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야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이 국가 야로 구성됐다 해서 국야라고 했어요. 국야주. 그래서 이 국야제가 나중에 뭘로 바뀐 거예요? 예, 9년제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들판 가운데 이제 비라고 하는 무수한 소읍이 있어. 그래서 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국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자, 국의 내부 구조는 중앙의 언덕에 영주의 군주, 영주의 군정과 종료, 국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있었고 내성은 이들 감싸고 있었다. 내성 밖에 외성이 있었고 이걸 각이라고 했고요. 그 내성과 외성 중간에는 어, 넓은 궁에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침략과 정지가 있었고 이걸 향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민이라고 하지만 지배층이 보시면 돼요. 되게 사인들이 살고 있었죠. 자, 국은 사인들만 사는 곳이에요. 사인들, 정대부, 그래서 같은 국인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배층만. 자, 춘추시대 국은 대체로 그 중앙의 내성 내 그밖의 외성 지역에까지 포함되며 사람이 사는 곳을 국인이라고 하며 이들을 지배계급이라고 하죠. 나라 싸움의 의미가 아니라 어, 그 제후의 수도인 국에 살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의미죠. 국인은. 그리고 국가 둘러싼 성곽 밖에 교회 넓은 교와 야가 있었다. 그래서 강한 들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작은 침략 비읍이었다. 그래서 요 야가 이제 국 외의 것을 야라고요. 이 교는 야와 그 국상과 야와 국 중간에 있었던 그 교라고 하는데 이걸 국에 속같이 야에 속같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이게 국이다, 야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이곳에서 사는 사람을 야인 또 비인이라고 하죠. 자, 국인과 국은 됐고요. 들판곳 그때는 산림, 계곡, 하천 등 자연관계를 의식해 타국과의 경계를 설정했으나 자, 그래도 이제 요걸 이제 봉강지대라고 해요. 이렇게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걸 봉강지대인데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전국시대 영역국가의 의미의 어떤 국경성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세력권이야.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네라면 요 안에 중간중간에 읍 중에 노나라가 있어. 노나읍도 있고 여기에 뭐 연나라읍도 있고 서로 간에 월경지가 있어요. 혼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 영역 안에서는 제나라에 충성한 읍이 더 많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경계선을 접는 것이 되게 이런 공강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의미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춘추 초기에는 아직 영토의식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과 국 사이 야는 어느 국에 속하지 않은 공백지대에 방치되었다. 이 공백지대를 극지라고 하죠. 자, 이런 공백지대가 나중에 춘추 중후기 넘어와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원래 항구지였다가 그 소에서 읍에서 있다가 그 농민들이 이걸 개간해서 집단적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철제 농기구와 농업생이 변화되는 춘추 말기 때부터.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니다는 니다는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신생 마을이 형성되고, 이 니들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국의 이제 신분 질서가 국인의 성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앞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국의 구성원 중 최고 신분 공이다. 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국군이다. 네, 국의 이제 수장이죠. 제후를 얘기하고, 공합 아래는 경대부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하위 지배층 사가 있죠. 제후는 국을 지배하거나 정치 군사적 권한은 아직 지배하나 정치 군사적 권한은 아직 강하지 못했다. 다만 공은 국 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지주자, 대표자로 공동체 수장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렇게 국이 이제 군사 재달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군사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상징적 지도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군사 재달 겸하게 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공동체, 군사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 종교와 정치, 군사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게 긴밀한 관계를 놓여 있으며 춘추 시대에 있어서 특히 제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제사는 조상신을 받드는 중요한 행사로 제사를 통해서 시족 공동체의 단결을 굳히고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발휘했다. 자, 이 제사를 통해서 종법 질서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제후의 권위는 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신이었던 청가, 조상신을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됐고, 바로 이 점에서 춘추 정기 시대 정기에 있어서 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자, 경대부가 이제 나오죠. 이 제후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반해서 실질적인 경제권하고 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대부예요. 자, 경대부는 국의 권력 집단을 구성하는 지배계층이지만, 이들은 제후로부터 분배받은 비의 체육을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일족을 거느리고 병단을 구성하여 제후에 소속되어 전쟁에 참여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한편 경대부는 공업 중에 일부를 본업을 하고, 이걸 도라고 하죠. 그래서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자, 이에서 본업이 이제 서주 중기부터 춘추 시기 때 나타난 도라고 한다. 예. 지금은 수도라는 의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경대부가 받은 그 경대부가 거점으로 살고 있는 그 읍을 도라고 했어요. 마지막 산을 보죠. 자, 산은 국의 기반을 이뤘으나 계층 중 하위 권력 집단이고 이들 국인이라고 한다. 자, 이 국인으로서 산은 그 조상이 예전 경대부였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족과 인구 증가로 공과 경의 활용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위 지배층으로 전락한 계층이다. 자, 국인이라고 하는 산은 전지를 소유하며 이들 경제적 기반을 하여 영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일반 민이 아니라 지배층이기 때문에 조그만 비읍 한두 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지 소유를 했다는 것은 비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조그만 그 비읍들을. 그냥 직접 농업 생산을 종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대부의 관리가 되기도 하는 그 임무가 다양했다. 다만 사는 모두가 전쟁에 참가하는 무사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4인칭은 강제 징집에 의한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고 무사로서 강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 군대 나가면 이제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으니까 일종의 심리활동, 경제활동이기도 하죠.
자, 이 국인들은 참정권 행사하는 국민적 위치에 설 수 있으며 그는 시족 집단으로서 국의 기반이 되는 구성 요소로서 아울러 모사로서 국의 군대의 중요 핵심이기도 했다. 자, 이러한 국의 지배하는 이와 같이 신분적 질서, 그래서 천자, 그 다음에 제후, 경대부, 사 이런 걸 결합하는 게 자야. 그래서 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 앞에 건의 앞에서 선서하는 걸 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라는 것은 나중에는 이게 간직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간직이보다는 천자, 제후, 경대부, 사 같은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자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예는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예의 범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예라는 것은 원래 그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였어요. 조상신이나 천의 관계였죠. 그걸 어떻게 이제 수행하느냐, 잘 수행하느냐.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지배층이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냐 이런 관계가 예였어요. 근데 이걸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예를 바뀐 것은 공자 때야, 공자 때. 예. 그래서 작가 예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국인들, 지배층 간의 관계를 묶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 질서는 아이고, 쉬우죠. 음. 자, 이런 신분 질서는 예라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얘가 미치는 신분은 사까지고 일반 서민은 얘 밖에 있었다. 그래서 형벌은 사회에 가해지고 얘는 일반민에게 이루지 못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자, 국은 이와 같이 지배층 계층 아래 농공상민이 되었고 그래서 천민으로서 노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는 점점 변화하죠. 아까 얘기했죠.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도 확대되죠. 그래서 이걸 역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다. 유가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국외체와 이제 군현제 추론을 볼게요. 자, 이거 뒤에 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중앙시의 세태에 따라 생긴 새로운 질서 형태가 바로 패자들 구심점으로 하는 맹 또는 해맹적 국제 질서다. 그죠? 자, 해명적 국제 질서는 각국 간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연대의식이나 공동 문화의식 그리고 동일 조상을 제사를 지낸다는 주술적 어떤 그 종교관을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실력 경쟁을 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국이 소국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국을 신성시 보시는 종묘 사주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복속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대인의 시족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국이 소국을 복속시키는 방법이다. 자, 즉 대국도 처음부터 소국을 무력으로 병합하여 소국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맹을 통해서 대의적으로 종합량의 대의명분을 내세워 소국을 복속시키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돼. 왜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방에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신생 국가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국가들은 종전에 이제 어떤 그 중원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없죠. 거기다가 그또 뭐냐면 사람들 인식 또한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갖고 뭐 이게 뭐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 동일 조상들 그쪽의 조상들이 날 죽일 것이다 그 생각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춘추 중기로 전후해서 진초 제도 제등 그 주변 관객국의 종래 해맹적 방법에 의한 복속적 지배 방식을 버리고 서울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 그곳에 현을 설치해 직접 통치해 멀국 치원의 새로운 지배 방식을 취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소국을 멸하고 그 지배를 제거하고 종로 사실을 완전히 파괴해요. 소국이 대국의 현으로 재편되는 멀국 치원 방식은 종전의 신족적 정통을 존중하는 중원의 여러 소국들에게 대단한 공포를 불러오게 되니 각국이 다투어 국력 다툼과 분비 충실을 위한 체제 개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사항은 종래의 시족적인 봉건 지배 질서로서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지탱하기 어려운 공족으로 하여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족 공동체의 대표적 위치에 탈피해서 권력에 집중한 가부장적 군주일간의 변신을 깨하게 됐다. 그래서 읍제국가적 어떤 지배 형태가 군현적 중앙집권 변하게 되어 이는 시대적 배경과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 때 이제 그 영역국가 이제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제나라와 항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한이 중에 없더라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춘추 시대 폐업을 이뤘던 첫 번째 국가가 제나라 항공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인데, 자, 제나라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했죠. 오늘 상동성 만도 일대. 제나라는 중원의 동쪽의 상동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땅은 비옥하고 바다의 연해 있어 해물과 소금의 이익이 풍부하다. 제나라 항공이 즉위하고 뛰어난 정치가 단중을 재상으로 임명했고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당해서 부국강국을 달성했다. 자,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요. 사민의 주거지로 구분하고 호수에 따라서 마을을 재편성했다. 특히 경제개혁을 통해서 정정의 경계를 없애고 토지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매겨 합리적인 세금 징수를 당했다. 또 소금과 철공을 발전시켜 화폐를 주조했으며 물가를 조절하는 상공을 일으켰다. 두 번째 행정 관련된 군사적 항상과 관련된 개혁을 보면 자, 행정과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행정의 조직을 통합했다. 즉 전국에 모두 21개 항을 나누고 상인과 국민들을 거주한 6개항을 제한 사와 농민들이 거주한 15개 항을 가지고 상구를 조직해요. 평화시에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이 나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병농일치 체제를 수입했다. 자, 이하 제나라는 국력이 강해지고 항공은 이러한 국력을 배경으로 대의적으로 그 이웃나라와 제후드가 해명을 통해서 패자로서 지위를 굳히게 되었고 또한 종황양이의 어떤 명분을 내세워 서국방의 이민족을 격파했으며 남방에 이제 진출해오는 초나라 세력들을 저지했다. 자, 이래야 상동의 대부분과 하남의 동남부를 통일하고 자, 이 지역의 민족적 차별인 동이, 해안의 구분을 없애고 중원지방의 한민족 통일에 촉진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제나라 항공의 정치 법적의 의, 제나라 항공의 어떤 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진나라 문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진나라 목공도 오페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니까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월나라와 그 오나라의 어떤 관련된 내용, 네. 와신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춘추 전국시대에 하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군주관이 등장을 했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16페이지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9년제 형성하고부터 이제 읽어보니까 예,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요거 부분은 이제 그 영토국가 발전하고 9년째 학대 과정이야. 그래서 또 군주 간의 변화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자, 춘추 시대에는 아직 종황량의 대의명분이 정치사를 지배해왔고 이에 따라 주대의 정치 질서 예가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 그러나 진의 멸망으로 계기로 시작된 전국시대에는 정치 풍도가 이제 신하가 주군을 죽이고 하극상이 일어나죠. 강대국들이 약속을 정벌하는 야국강식의 살벌한 경제 시대가 접어들었다. 자, 이에 종래의 읍제 국가 형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면서
영토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춘추 전국시대 때 170의 국이 전국시대 초기에 20개국을 함께 되었으며 국가의 발전에 따라 제후의 지배권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전투와 인민의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병국 형상이 반복되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전국시대 이른바 전국 신흥이 각축점을 벌여졌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전국시대의 정치 사회적 변혁은 이 시대에 도년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춘추 중기 이래로 시작된 군현제적 전제지배 체제의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대국이 소국을 병합하여 그 땅을 현을 설치하거나 경계부의 도읍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내 소도나 항읍을 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군은 주로 병방 지역에 설치된 곳이고 군이 이제 면적이 현보다 컸으나 이곳에 적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요성이 현보다 낮았다. 근데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병방의 개발로 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넓은 군을 분할하여 현을 설치하게 돼서 행정상 군안에 현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한의종의 내용은 좀 약간 다르죠. 예, 현이 병방에 설치됐는데 이건 군이 병방에 설치됐어. 예, 근데 이거는 뭐 군과 현의 이제 관점은 그 학자마다 다르니까 그게 이제 다르게 기술할 수 있어요. 예,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현제 추진과 함께 관료지배 체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합국가 내의 토지와 인민을 국왕이 직접 지배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가 초연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그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중앙관료기구는 행정수반 승상 또는 재상이 있어 백단의 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승상에도 사관으로서 감찰을 맡은 어사, 토지 백성을 가는 사도, 토목공사를 이제 하는 사공, 헌법을 하는 사구 같은 이런 간직제가 등장을 했죠. 그 윗부분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전국시대 이와 같이 군신관계의 가부작전 관료제가 성비되어 신하는 군주의 수족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중국의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앞에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제후들이 종래 후나 군의 칭을 걸고 전국시대 때는 왕이라는 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나라 해왕이 이어서 제단 위왕이 친왕으로 칭했으며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조나라, 연나라도 왕을 칭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그 지방에서는 이제 그 군에는 지방 행정을 담당 군수가 파견됐고 그 안에 군사 업무 위가 있고 감찰 업무는 어사를 뒀으며 현에는 현령과 현승이 있으며 현 안에는 한과 이를 두었다. 자, 이렇게 중앙집권 그 환경제도는 행정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형성된 군현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5번이에요. 95번. 세 번째 인증 95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어요.